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걱정이라는 주제를 음. 가지고 와봤거든요. 나라 밖에서는 전쟁도 엄청 그래, 많고요. 맞아. 뭐 경제도 안 좋다. 막 음, 이런 저런 일들도 많고 당장에 내야 되는 카드값도 걱정이 음, 되고요. 그 음, 사람들은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작가님도 걱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걱정? 들었거든요. 걱정 없는 사람은 없겠지? 음. 어, 나도 걱정이 많지. 최근에는 나 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 정말요? 나 요즘 어깨가 아픈 거야. 어느 순간부터. 나 음. 매일 필라테스 하는데 갑자기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이 원장님 어깨가 예전보다 잘 안 돌아간다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최근에 검사를 몇 군데 했는데 내 주변에 이제 뭐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많아서 네. 이제 그 친구들한테 검사를 했는데 어 아니 형님 저기 오십견이 점점 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하세요 이러길래 야 나만큼 관리 잘하는 사람 없는데 이러니까 세월은 막을 수가 없으니 아, 고쳐가면서 쓰셔야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최근에 좀 생기기 시작했어. 근데 뭐 그 걱정이라는 게 뭐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걱정을 한다고 해결될 수 없으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걱정은 하지만은 그 걱정 때문에 뭐 괴로워하지는 않아. 음. 음, 어. 사실 걱정을 해서 해결 안 될 걸 알면서도 음, 걱정은 그냥 머릿속에 계속 도는 것 같거든요. 맞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또 걱정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걱정을 하고 살게끔 태어났어.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야. 어. 우리는 두려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거는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고 내 위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뭐 증조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결국엔 제일 위에 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그런 두려움의 DNA를 우리에게 물려준 거야. 어.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옛날에는 막 유목 생활하고 뭐 수렵 채집 생활을 했잖아.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안전한 생활을 한 게 아니었어. 이렇게 뭐 수렵하고 채집하다가 호랑이가 어흥했어. 네. 그 호랑이 보고 하이 하이 이러면 죽잖아. 그렇죠. 죽잖아. 그리고 호랑이가 어흥했는데 무서워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그것도 죽었어. 그렇죠. 근데 호랑이가 어흥했는데 나 싸워야 되겠다 이거하고 나 이 호랑이랑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음. 이런 사람도 다 죽었어. 그렇죠. 결국에는 호랑이가 어흥하면 무조건 도망간 음. 어짜만 나오더라도 두려움을 끼고 도망간 호모사피엔스가 그 자신의 유전자를 넘겨주고 해서 강 작가와 내가 있는 거야.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외부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세 개거든. 네. fight, flight, freeze.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싸우거나 네. 도망가거나 얼거나 그 세 음. 가지거든. 근데 싸우거나 얼어버린 그런 종족, 그런 조상들은 다 죽었어. 다 죽, 그렇군요. 다 죽고 이러지 말자. 음. 바로 두려움을 끼고 도망간 음. 우리의 조상이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금의 살아있는 인간들의 DNA의 기본은 두려움이야. 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첫 번째 본질은 두려움이라는 거거든. 네. 현대 심리학이 많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잖아.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감정은 하나야. 두렵거나 두렵지 않거나. 음. 그리고 나머지 감정은 이 두려움 혹은 두렵지 않음에서 분화되고 확장된 감정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딱 느꼈을 때 우리 뇌에 있는 편도체라는 게 있거든. 네. 그 편도체가 활성화가 딱 되면 우리 몸의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탁 만들거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릴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두근거림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늘 두려운 존재인 거야. 그 두려움이 과거를 향하면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후회라 그래.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재를 향할 때 그거를 걱정이라 그래. 그리고 이 두려움이 미래를 향할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후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두려움이라서 그래. 걱정이라는 이런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딱 생각이 났던 게, 저는 최악의 상황을 막 이렇게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작가님께 제가 이렇게 제일 처음 연락을 드렸을 때, 작가님도 그러면 이 유튜브를 해 나가면서 생길 데스밸리를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런 질문을 바로 맞아, 주셨잖아요. 맞아. 이런 불안이랑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랑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걸까요? 그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 왜 슬픈 예감은 늘 틀리지 않나 라는 노래가 있어. 네.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 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알고 있어.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아. 그치?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예측도 늘 펼쳐져.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왜냐? 예측을 해야지만이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불안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불안한 미래를 인식한다는 말이야. 내 미래가 이렇겠다라고 인식을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쌓여. 나의 미래는 불안하다. 내 미래는 두렵다. 이라는 생각, 감정, 느낌의 습관이 쌓이는 거야.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야. 나는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를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 미래는 불안하다라는, 그리고 내 미래는 두렵다라는 결론을 내 마음의 씨앗으로 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런 미래가 짠 하고 펼쳐져. 근데 사실 그 이제 작가님께서 말해주셨던 데스밸리 되게 짧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그런 대비가 잘 된 걸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이나 뭐 그런 무의식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지, 반대지. 불안한 미래를 우리는 대비를 한 게 아니라 잘 될 거라는 미래를 즐겼잖아. 우리 잘 될 거라 했잖아. 그쵸. 작가님 우리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대박 날 것 같지. 그 즐거운 미래, 행복한 미래를 우리는 상상하면서 지금의 촬영 과정을 즐겼던 거야. 그쵸. 우리는 망할 채널에 대해서 대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맞아요. 한 번도 생각해봐, 그렇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촬영하는 그동안 과정 속에서 작가님 우리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다짐하고 결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대신에 우리는 즐겁게 했어. 그렇지? 뭐 이렇게 해봐요, 작가님. 뭐 되겠죠? 뭐 그래, 그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도 하고, 저쪽에서 촬영해보고 이쪽에서 촬영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 자리에서 딱 하고 있잖아. 그 시간이 우리 채널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채널을 잘 될 것 같은 그 즐거운 상상 속에서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야. 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채널이 잘 될 거라는 미래의 모습이 각인이 되었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인데, 우리가 늘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불안한 미래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 생각은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야 돼.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해야 돼.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 해야 해. 이런 다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야. 근데 다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없을 거라는 것을 마음은 알고 있더라고. 없기 때문에 다짐하잖아. 그치? 근데 즐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왜? 즐긴다는 것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야지 뭐 아니면 뭐 해야 해. 그 야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즐겁게 하다 보면 뭔가 다짐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이루어져 있음을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알게 돼.
강 작가도 한번 10년의 기간을 되돌아 봤을 때 내가 뭘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루고자 노력했을 때보다 그냥 어떤 것들을 내가 그냥 즐기다 보니까 즐겁게 뭘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진짜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나가면서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그냥 즐기면서 했던 게 더 그렇지. 비율적으로 더 많았던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있잖아. 잘 안 될 것 같고 네.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뭔가 과거에 괜히 했던 날을 후회하는 그런 시간보다 우리는 그냥 이 과정을 즐기면서 감사하고 잘 되고 있네 감탄하고 네. 그러면서 오늘 이 촬영하는 하루에 대해서 감동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감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미래를 인식하는 힘이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그런 본질이 되는 거야. 이 채널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은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어떤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도. 시작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내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어떤 현재가 미래가 만든다는 것을 알면 돼.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펼쳐진다라는 말을 계속 했잖아. 네. 그 말은 뭐다? 미래가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래를 불안하고 미래를 두렵게 인식하지 말고 미래에 내가 잘된 모습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즐기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현재 필요한 것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서울대 가고 싶어. 나 부자 되고 싶어. 뭐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어. 뭐 사업적인 성공을 이루고 싶어. 뭐 결혼하고 싶어. 이런 다양한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가 있잖아. 그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고 즐기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필요한 만큼 즐겁게 하면 돼.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메일로 구독자분 이제 상감이분께서 이렇게 보내준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오늘은 네, 강 작가의 고민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구독자님의 고민. 일단은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저는 실패가 습관화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학 시절 시험을 몇 번 떨어졌지만 결국 졸업을 하였고 그 이후 수련 과정에서도 시험을 몇 번 떨어졌지만 또 결국 합격했습니다. 지금 몇 번의 중요한 인터뷰 중인데 그곳에서도 고배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패가 계속되어서 이제 지치고 회의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분의 문제는 문득 생각하기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이 사람은 고민이 뭐냐면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사실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고민이 아니라 욕심이야. 욕심. 본인은 고민이라고 막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강 작가한테 그런 메일을 썼지만은 이거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메일이야. 사람이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실패가 주는 두려움이 싫다 보니까 나는 실패가 싫은 거야. 그래서 실패가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나는 실패를 하면 안 돼 라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중요한 게 이런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실패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바꿔줘야 돼. 우리는 늘 실패하면서 조금씩 성장하잖아. 그 성장 속에서 나중에 어느 순간 성공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
성공이라는 과정이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결과로서 보여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하기 싫은 것, 내가 거부하는 것, 이게 아니라 그 실패 속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음을 알면 나는 실패를 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실패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마음의 어떤 정화 과정을 겪게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기가 원했던 모습 이상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제가 방금 읽으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을 몇 번 떨어졌지만 결국 졸업했고, 시험을 또 많이 떨어졌지만 또 합격을 했고,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는 성장을 해서 달성을 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실패가 습관화되는 거랑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실패가 당연해지는 것, 이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한데, 그 실패가 습관화된다? 실패가 당연하다? 그 비슷한 말이야. 어쨌든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말은 그것이 자연스럽다라는 말이거든.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그게 편하다라는 말이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실패자의 모습을 펼쳐내는 게 너무 편한 거야. 그러면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마음이 일체유심조, 세상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면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내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왜? 그런 현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실패한 현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실패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패와 관련된 말과 행위를 나로 하여금 유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무의식의 좀비라 그랬잖아. 마음의 좀비인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늘 실패한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행위, 나태한 행위를 하면서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실패 습관화, 그게 현실에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실패가 습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드러난 모습이고, 그 내면에는 실패가 당연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래서 내면의 모습은 실패가 당연한 마음의 모습이 있는 거고, 그게 현실로 드러난 것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습관이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본질은 똑같아.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사연 중에 제가 이 모든 것을 정말 뼈저리게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실패를 계속 하는 건지, 너무 지친 건지, 매번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더 다치고 더 움츠러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뼈저리게 원하지 않아서 실패를 한 것이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한때 되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었어. 한 몇 년 전에 론다 번이 시크릿으로 확 떴을 때 나왔던 이야기거든. 그게 아마 강 작가가 이야기하는 뼈저리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뼈저리게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거든.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근데 이 반반이라는 게 딱 한 끗 차이. 49.9 대 50.1%. 이쪽으로 가면 이루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한 끗의 차이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간절히 원한다. 누가 원하는 걸까? 강 작가, 누가 원하는 걸까? 제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거야.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내 생각이 원하는 거야. 사실. 그렇지? 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 생각이 그것을 원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네. 그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본질은 뭐가 있냐면, 나는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그것을 원하는 거야. 나한테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한다, 내가 이것을 뼈저리게 원한다는 것은 그 밑에 심층,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심연에 깔리는 가장 근원적인 밑바탕적인 생각은 뭐냐면, 나는 그것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게 각인되느냐? 나는 이게 없는 사람이다. 난 이것이 결핍되어 있는 현실을 맞이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계속해서 각인되면 그러한 현실을 펼쳐내는 게 내가 뭐랬어? 편안한 거야.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당연하고 그 편안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늘 결핍된 생각, 결핍된 말, 그리고 뭔가 결핍된 부족한 행위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결핍된 것이 있을 때 당연히 그것을 원하게 되지만은 그걸 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마음의 결핍이 더 크게 형성되는 것은 아닌지, 더 크게 물들어가는 건 아닌지, 내 마음속에 결핍만으로 채워지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사연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은 실패가 진짜 당연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것 같은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생각 해봤어. 강작가 군대 가봤어? 갔죠. 갔다 왔지. 네. 0점 사격 해봤지. 네. 해봤죠. 나도 물론 군대를 오래 갔다 온 건 아니지만은 네. 나는 공중보건이 갔다 오면서 나도 이렇게 사격 연습을 해봤는데 그때 사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그 null adjustment 해가지고 0점 조정을 하는 거잖아. 우리의 삶의 과정이 그 0점 조정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 내가 요식업의 어떤 그런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요식업을 통해서 큰 뭐 사업적 성공을 이루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고깃집 알바를 시작했어. 알바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뭐 고기를 뭐 요리하는 거 빨리 주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뭐 서빙하고 뭐 식탁 닦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 하잖아. 그러다가 거기서 한 1년 정도를 해. 하다 보면 사장님이 나에게 어떤 고기 굽는 법이라든지 뭐 양념 만드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잖아. 왜 알려줄까? 그 전의 것을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기 굽는 것 법에 대해서 알려주게 돼. 그걸 또 1년 배우게 되면 이제 양념하는 법, 1년 지나게 되면 이제 마케팅하는 법, 손님을 끄는 법, 그다음에 회계, 세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익히게 되잖아. 그렇죠. 그게 나의 과정이잖아. 내가 요식업의 어떤 부자가 되는, 요식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없으면 결론을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걸 싫어하는 이유는 이 과정과 이 결과가 연결되어 있음을 모르는 거야. 그냥 알바는 알바고 청소는 청소고 설거지는 설거지고 굽는 건 굽는 거지 이것과 미래의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와 연결을 잘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 0점 조정을 안 해서 그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 타겟, 관역. 그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야. 그 미래의 모습을 향해서 가는 0점 조정하는 과정임을 알면 늘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의 현실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과정은 조정인 거야. 오늘의 과정이 결과와 연결되어 있는 단순하게 그냥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과정임을 알면 오늘의 이 시간이 미래의 타겟을 위한 조금씩 조정하면서 조금 더 선명해지게 하는 그런 과정임을 알게 되면 오늘의 이 시간을 즐길 수가 있게 돼요. 왜? 늘 타겟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즐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상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필요한 만큼 지금 이 순간 하는 게 상상을 즐기는 거거든. 망상하는 건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미래에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망상 끝. 그러면서 오늘의 결핍을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결핍감을 키우는 거야. 그게 아까 말했던 그런 과정. 마음의 결핍이 커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과정을 조정하는 거거든. 늘 0점 조정하듯이 오늘을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그 관역과 일치되는 하루를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하게 돼. 아, 나 그렇게 되어 있겠구나. 그래서 알바를 1년, 2년, 3년, 5년 하다 보면 이제 그 고깃집의 모든 과정을 다 알게 되잖아. 그래 되면 자기는 기본기가 갖춰져 있게 돼. 그러면 그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사연자분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강 작가가 듣고 있잖아. 네, 그 이제 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실 이번 연말에 또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다고 맞아. 들어가지고 그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우리 강 작가랑 나랑 우리 나나스 콘서트를 하기로 했잖아. 네. 12월 28일 날. 그래서 뭐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를 우리 채널에서 처음 하는 건데 사실 우리도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채널에 있는 구독자님들이 많은 그런 사연,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고 그런 질문을 내가 이야기해주는 과정에서 서로가 좀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은 좀 잘 준비해서 28일 연말에 만나뵐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지? 12월 28일 토요일 6시. 6시. 오후 6시. 네, 그러면은 그날에요. 때 뵙겠습니다. 네. 안녕.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아, 내 커리어는 여기서 끊기는 거구나, 뭐 사회와는 멀어지게 되는구나,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의 희생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 보니까요. 이런 역할에 압도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온전히 이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부모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감이 되게 과도해질 때도 당연히 이제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이 작은 생명체를 진짜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 불안감이 이제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적인 이런 시간, 아이하고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희생이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당연히 이제 올라올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시간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시간을 조금 견뎌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이거를 자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근데 사실은 가치가 있는 곳에만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기에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일들,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가치라고 프레임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제 수동적인 것에서 조금 더 능동적이어지고 담대해져요. 내가 기꺼이 이 가치를 위해서 이 고통을 내가 수용해 보겠다라는 이런 담대함이랑 용기가 좀 생기기 때문에 기꺼이 좀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고 내가 조금 더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양육을 안 해봤잖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양육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작가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부모님들 보면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많이 희생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방송에서. 근데 당연히 애를 키우는 양육의 시간이 힘든 시간이기도 한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어떤 자식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독립적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이한테 내가 널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그런
그런 무의식을 심어주게 되면 아이는 나도 모르게 부모가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키웠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심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는 부모를 어떤 불행하게 한 존재다 이런 무의식이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확장이 되면 나는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다라는 무의식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회에 일으킨 여러 가지 무리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합리화와 명분을 가지게 되는 그런 무의식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그런 무의식을 심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양육이라는 것은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양육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부모라면, 엄마라면 자식을 행복하게 키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당연한 거를 희생으로 생각하는 건 되게 안 좋은 프레임을 자식에게 심어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제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안 키워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그게 힘들더라도 자식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 자식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물론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괴로움도 있지만은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녀와 나의 그런 관계나 거리도 정말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런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어떤 결과가 아니고 그냥 그 과정 자체의 의미가 있고 성장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 자체를 그냥 그 순간순간 이렇게 누리게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좀 건강하게 우리가 아이랑 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자녀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자녀를 키워감으로써 좀 엄마가 되었을 때 얻을 것, 뭐 긍정적인 거 조금 더 느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이랑 살아가는 시간이 이제 주어졌잖아요. 아이를 만나고 나서.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나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승이라고 바라보면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아이를 보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보면서 어쩌면 이 아이가 더 비판단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좀 느껴요. 당연히 인내의 시간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성숙의 시간들도 저에게 이제 많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좀 떠나서 저한테 가장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저 앞에 그런 수식어들, 뭐 교사든 뭐 박사든 연구자든 이런 수식어를 전부 다 떼고 그냥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고, 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이제 막 값비싼 이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좋은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좀 힘든 날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 엄마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 엄마였다면 이런 생각했을 거야. 이렇게 헤쳐나갔을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내면의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앞에 이런 모든 것들 다 떼고 그냥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것을 요즘 많이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선택들도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위주로 선택을 했다면 조금 더 가치 있는 것, 세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뭐 하나를 할 때도 조금 더 미래의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조금 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선택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다. 근데 작가님께서도 매번 해주시는 말씀이랑 딱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우리 엄마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아. 내가 저번 영상 때 네. 우리나라 교육의
정말 필요한 교육 과정이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경제하고 그다음에 관계하고 의학이랑 그리고 행복학, 이 4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관계학 중에 하나가 엄마학이라는 게 있거든. 엄마학이라는 과목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적어도 우리 대학생들, 특히 여대생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으로 알려준다면 우리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도 물론 엄마로서 처음 인생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엄마로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학이라는 것은 그냥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라고 하지만은 이걸 먼저 배우게 되면 실수를 정말 줄일 수 있잖아요. 네, 너무 공감합니다. 진짜 요즘에 또 아빠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진짜 부모학으로 이렇게 생애 초기에 이런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다면 너무 의미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이 다른 이유는 자식이 생기잖아요. 자식은 엄마의 거울이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유전자가 그대로 자식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주는 무의식을 가장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아, 내 마음에 이런 무의식이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관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내 마음에 어떤 상처받았던 그런 기억들, 그 상처받고 치유되지 못한 기억들, 그리고 치유되지 않고 방치된 그런 무의식의 관념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가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내면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내면 아이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그 자식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없었으면 오히려 그런 알아차림의 시간이 없었을 건데 자식이 나타남으로써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자극과 반응의 그 갭이란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의 좀비고 파블로프의 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의식에 시키는 대로 우리는 침을 흘리는데 침을 흘리는 행동 자체만 가지고 나 침을 흘리고 있구나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냥 자극이 종만 치면 침을 흘리기 때문에. 근데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침을 흘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자극과 반응의 그 간격을 더 키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자식을 양육하는 시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을 만나고 나서 정말 두 번째 좀 성숙의 이런 시간이 열리는구나라고 좀 감히 생각해 보게 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와 보면은 아이를 이제 낳고 이제 초반에 키우게 되면은 거의 외부 활동이랑은 단절이 되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도 사회랑 단절된 것 같다 이런 글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사회적 교류가 많이 줄어드는 시기에 좀 집에서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이제 그 시기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회적인 단절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육아의 시기가 심적으로 약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집에서 이렇게 단둘이 놓여져 있는 시간들이 이제 반드시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공통분모가 관계들에서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 그런 단절된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굉장히 외로웠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요즘은 아빠가 휴직 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엄마가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별을 다 떠나서 아마 이 시기를 견디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때 뭔가 막 더 해야 되는 이런 마음 공부보다 저는 이 시기를 조금 더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면 사실 되게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나와의 관계거든요. 나 자신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걸 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관계는 좀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조금 고독하고 외로운 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에서 좀 가장 힘든 거를 느끼는지, 어떤 것에서 그래도 조금 힘이 나는지, 어떤 순간에 가장 좀 못 참게 불안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해보고 알아차려보고 필요하다면 좀 기록을 해본다면 정말 이런 시기가 조금 흔치 않거든요. 정말 되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되게 외롭고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나를 스스로 조금 관찰해보고 알아가는 그 연습이 되어 있으면 나와의 관계가 조금 단단해지면 나중에 사회로 나갈 때 굉장히 좀 큰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시기에 저는 제가 되게 단 걸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밀크티가 어느 순간 되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막 돌보다 잠깐 자는 시간에 그렇게 그 한 모금 마시면 되게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막 밀크티 그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막 냉장고에 이렇게 가득 넣어뒀다가 틈틈이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뭔가 이렇게 글쓰기가 저한테 되게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열심히 이제 막 책 작업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굉장히 저와의 관계를 좀 단단하게 쌓아갔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로운 시기에 있는 엄마 그리고 아빠들이 나와의 관계도 조금 한번 되돌아보고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관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세상과의 관계가 있고 타인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이라는 게 늘 밖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는데 나를 바라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세상을 잘 알고 타인을 잘 알지만 나를 가장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나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나를 관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고독의 시간이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 그래서 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파스칼이 팡세에 쓴 이야기인데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고독의 시간을 우리 인간은 고독의 어떤 부정적 감정을 담아가지고 외로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기 때문에 고독은 불편하고 불행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고독의 시간은 굉장히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나를 알아차릴 수 있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고독의 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즐기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삶의 기본기, 독서, 운동, 명상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고독할 때 가장 효율이 높아. 다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잖아. 명상도 혼자 있을 때 하고 독서도 혼자 있을 때 하고 운동도 혼자 조깅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고독의 시간을 굉장히 잘 즐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하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고독의 시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데 그 와중에 스스로를 좀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이제 제가 또 이 책을 조금 읽어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엄마가 된다라는 문구가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있음으로써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튼튼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 그리고 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엄마가 되기 위한 팁이라든지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엄마라는 이제 구절을 썼는데요. 사실은 많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심리적 유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직되지 않고 그러니까 심리적 유연함을 가지고 이런 생각과 감정들을 조금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되게 잘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삶은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있고 인간이기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실들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잃게 되는 그런 신체적인 이런 부분도 일종의 상실이 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내다가 또 이별하는 이런 경우들도 상실이죠. 사람이기에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상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리적 유연성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 때 이 고통이 두 번째 화살인 괴로움으로 변해요. 첫 번째 화살은 인간에게 누구나 다 맞지만 이걸 막 통제하려고 하고 경직된 생각들을 막 저항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첫 번째 화살을 맞고 피 흘리는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꽂고 막 세 번째 화살을 꽂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좀 이 삶을 좀 조망하면서 이거를 수용하고 그리고 그 수용한 자리에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의 본질은 트로피 같은 결과를 쟁취를 하는 게 아니라 과정 그 자체이자 성장입니다. 이런 본질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게 굉장히 짧거든요. 삶의 유한함을 우리가 인식하면 내가 이 삶이라는 여행에서 내 배낭에 뭐를 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뭐 인정이나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이런 시선들을 막 이 배낭에 담기 시작하면 이 배낭이 군장이 되어버리거든요. 얼마 가지도 못해서 지쳐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유한한 삶에서 내가 담아야 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가치, 그리고 정말 아이와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아이의 막 빛나는 눈동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담기 시작하면 되게 신기하게도 이 삶의 여행에서 비슷한 배낭을 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치라는 나침반, 가치랑 목표가 다른 이유는 목표는 우리가 이루면은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가치는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그 방향을 비추어주는 이런 나침반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 가치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는 나침반을 들고 소중한 것들을 배낭에 이렇게 맨 여행자들은 길을 가다가 비슷한 여행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삶이 더 충만해지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마치 제가 이하영 원장님 채널에서 이렇게 원장님 뵙게 된 것처럼요. 정말 그 비슷한 삶의 가치와 그 배낭 안에 뭐를 넣어야 될지를 아는 것, 이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사는 엄마가 되는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거는 목표 중심적인 삶인데 내가 왜 사느냐 물어보면 왜 사는 이유는 없어. 근데 사는 이유가 없지만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정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사는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는 담을 수가 있어요. 그 가치가 저는 어떤 즐거움의 가치를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나침반 중에 어떤 그 가리키는 방향이 저는 즐거움과 충실함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삶의 목표 없이 이렇게 그냥 흔들리고 사느냐 이게 아니고 나는 나의 미래의 어떤 목표를 정했지만은 그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목표를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왜 사는지 흔들리다 보면 더 삶이 괴로워져. 근데 가치 중심적으로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다 보면 이미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을 나중 미래에서 회상했을 때 알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이 지구를 여행하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배낭에 뭘 담을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배낭이 우리의 무의식이고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결국 우리의 해야 될 것은 뭐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념을 위대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네. 그 채우는 과정에서 비슷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을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어요. 네.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맞아요. 가는 길이 비슷하다 보면 만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 왜 친구 5명이 모이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 된다 그러는데 그게 같은 길을 가다 보면 비슷한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도반이라 그래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비슷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지구별 여행에 많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외롭지 않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저도 이렇게 박사가 돼야겠다, 뭐 연구자가 돼야겠다, 사실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좀 되돌아보니까 어떤 문구를 발견한 적이 있냐면 남을 잘 되게 도우려고 길을 쓰다 보면 이미 어느새 나는 잘 되어 있다라는 그 문구를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배움과 나눔이라는 가치가 저의 나침반이 지난 세월들의 좀 가치관이 되었었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약간 부차적으로 보너스처럼 얻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뭐 박사나 뭐 연구자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직들은 다 이제 없애고서라도 저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업은 이제 좀 정확하게 찾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마 진짜 이런 치유자의 삶 그리고 누군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삶 아마 그 제가 교사로 있든 아마 또 나중에 다른 일을 하든 또 어디에 있든 나이가 몇 살이든 아마 직하고는 떠나서 계속 그 업의 삶을 좀 살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남을 이롭게 하는 과정에서 난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 그게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게 자리이타라는 말이거든요. 자신을 이롭게 하는 거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거는 같은 거다. 결국 남을 이롭게 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행복해지게 되면 그 행복이 고스란히 나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나는 언제든지 이롭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바둑이나 장기 둘 때 훈수 두잖아요. 훈수 두는데 훈수 둘 때 보면 이기는 사람의 훈수를 우리가 안 둬. 늘 지는 사람의 훈수를 잘 두거든요. 왜? 이 사람의 도움이 되게끔 내가 뭘 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높아지게 돼요. 시선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나도 모르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 과정에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통찰력 있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지만은 남을 이롭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 이유가 이 자리이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시선이 높아지게 되고 이 높아진 시선을 통해서 창의력과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박사가 되었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생님이 세상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채널의 이름이 프레젠트잖아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선물을 제가 주고 있으면서 제가 많은 걸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채널에 있는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혜를 전달해 줌으로써 구독자님들이 저 더 잘되게 말해줌으로써 저는 더 많은 걸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이 주는 선물을 저는 늘 허용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딱 한 가지 저랑 다르게 생각했던 게 저는 세상에 주는 것을 수용하지 않고 저는 허용하고 있어요. 이 수용과 허용의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둘 다 억셉턴스라는 건데 허용은 허락하고 용납하는 것이고 수용은 수동적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서 이 주자가 뭐랄까 주시자의 주거든요. 세상을 창조하고 허용한 자라면 억셉턴스를 수용보다는 허용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허락해서 다르게 나의 어떤 긍정적 사유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힘든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허용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 되게 좋아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보면 이제 구름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름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생각과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허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하늘이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로서 이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고 허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파도가 막 치면은 사실 거기에 이렇게 막 얽매여 있을 때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 지나가는 파도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넓고 깊은 바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면 진짜 이렇게 삶에서 많은 것들을 좀 알아차리게 되고 허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제가 책에 썼던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가 우리의 의식이고 우리 무의식이고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지구도 물이 70%잖아요. 우리 몸도 물이 70%거든.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우리 마음에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아까 말씀하신 파도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늘도 이 비바람이라든지 구름에 물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물들지 않고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무의식이거든요.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정말. 제가 강 작가 축사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타인을 자연으로 바라보라고 했어요. 타인을 나무로 바라보시라고. 네. 타인을 자연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연이라서 그래요. 네. 우리가 하늘이고 우리가 자연이고 우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연결성을 알게 되는 순간 사는 게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사실 구름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이라는 거, 우리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감정이 아니고 우리는 느낌이 아니고 그 생각, 감정, 느낌을 담는 마음이라는 거, 네. 의식이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제가 어머니의 그런 마음 공부였지만 모두에게 다 통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마무리로 이렇게 지금 시청자분들 혹은 책을 읽으신 분들, 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삶의 여행에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배낭으로 담는 귀한 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우리 되게 비슷한 배낭들을 아마 다 메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가 이미 충분하시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고 경직됨보다는 유연함, 그리고 완벽함보다는 충분감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라서 그래요. 우리 내면에는 완벽과 미완벽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완벽만을 추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거는 늘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공존하면서 살지 늘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우리 삶이라는 게 영화잖아요. 일종의 영화인데 이 영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겪고 그 괴로움을 극복해서 어떤 행복한 결말을 내는 영화가 재밌지 늘 즐거움은 이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여행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딱 맞아떨어져서 여행을 했다, 완벽하다, 그런 여행은 기억이 안 나요. 네. 정말 여행을 갔는데 정말 내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무관해 정말 엉뚱한 일이 많이 일어날수록 추억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결과가 일어난다? 그런 건 없어. 근데 우리는 항상 여행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어나길 바라지만은 네. 그렇게 여행이 순탄하게 흘러가게 되면 기억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사진을 찍기 시작해. 근데 그렇지 않을 땐 우리가 추억이 쌓이잖아. 그런 추억을 쌓는 여행을 삶의 여정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진짜 모든 경험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막 feeling good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feeling well이 되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다 잘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정말 어려운 경험들, 그러니까 막 외상이라고 하는 이런 PTSD라고 하는 이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후유증이 남는 사람들도 있지만 회복을 넘어서 정말 크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상 후 성장을 이루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외상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성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경험이든 우리가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뛰어나게 더 새로운 삶을 좀 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경험들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성장해보는 것 이것도 너무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오늘은 나는 충분히 괜찮은 엄마입니다를 쓰신 김선혁 작가님과 함께 네, 좋은 이야기를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네, 앞서서 이렇게 교육 말씀하실 때 1번을 경제로 잡으셨잖아요. 맞아. 경관의행 중에 경이었는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경제, 돈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제 안에서 무엇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제 안에서 뭐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뭐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고, 사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쨌든 돈이잖아, 돈. 네. 근데 돈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돈을 벌 수 있어야 돼. 네. 그렇잖아, 그렇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내가 뭐라 그랬어? 완전한 독립이잖아, 그렇지? 완전한 독립이 이제 자식을 키우는 목적인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일단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돼. 네. 나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일단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우리 세상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네. 그렇잖아? 근데 내가 뭘 잘하는지는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 잘하는 능력을 우리가 업이라 그래. 직업에서 업에 해당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나의 능력, 그걸 업이라 그러는데 그 업을 반드시 키울 수 있어야 돼. 네. 그리고 그 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나의 느낌, 나의 감정 이런 게 중요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을 벌 때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업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돈을 벌 때 어떤 느낌으로 돈을 버는지를 바라봐야 돼. 네. 그게 내가 돈에 담는 의미와 가치가 되는 거거든. 근데 나는 돈을 벌 때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와 풍요의 가치를 딱 담아둬. 네. 그래서 나는 버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되고 돈을 벌고 있고 내가 좀 여유롭고 있음에 거기에 감사하게 되면서 약간의 풍요로움을 느낀단 말이야.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에 이런 감사와 풍요의 가치를 담지 않고 대부분은 뭘 담느냐? 비교와 결핍의 가치를 담아. 그래서 우리는 늘 돈을 벌면서 남과 비교를 하잖아. 네.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남보다 덜 벌고 있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벌면 약간의 우월감을 느끼고 남보다 덜 벌면 열등감을 느끼잖아. 그게 비교의 가치를 담는 거거든. 근데 비교의 가치를 담으면 담을수록 돈에 결핍이 생기는 거야. 왜냐 우리는 비교를 할 때 결핍감을 가지고 비교를 하지 풍요로움 가지고 비교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결핍감이 더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미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해서 결핍감이 느껴지고 비교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나는
경제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알려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적어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업을 키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내가 돈에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담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 그래서 비교의 가치를 담지 말고 감사의 가치를 담고, 결핍의 가치를 담지 말고 풍요의 가치를 돈에 담아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난 생각을 해. 네. 또 이제 돈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직업으로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사실 돈을 일하게 하라 이런 말이 많잖아요. 이제 투자를 해서 투자를 통해서도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거기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라는 게 이제 자신의 자산을 던지는 게 투자거든. 근데 자신의 자산을 던져서 뭔가를 더 얻는 게 투자잖아. 근데 강 작가가 이야기했던 건 어떤 근로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하나는 또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근로소득, 뭐 투자, 뭐 사업소득이 어쨌든 같은 말이긴 해. 이 자산이라는 게 나이에 따라 다른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대, 20대 때 자신의 자산이 뭘까? 시간? 그치, 체력? 시간이야, 시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야. 이 시간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 나에게 투자하는 거야. 공부를 한다든지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20대의 투자야. 30대가 되면 뭐가 생기냐면 그 투자의 자산이 뭐냐면 시드머니가 돼야 돼. 반드시 20대와 30대에는 돈을 모아야 돼. 자신의 어떤 근로소득을 통해서. 대부분 근로소득이잖아. 어디 직장을 다닌다든지 뭐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해서 자신의 근로소득을 통해서 반드시 시드머니를 모아야 돼. 그 시드머니는 쓰면 안 되는 돈이야. 근데 단 하나의 예외,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쓸 수가 있어. 그 외에는 그 시드머니는 쓰면 절대로 안 돼. 왜? 그거는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대, 20대에는 이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고 30대에는 시드머니라는 자산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점점 늘어나잖아. 그렇지?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뭐가 생기냐면 경험이라는 자산이 생겨. 그래서 시간, 시드머니, 그리고 경험. 왜냐면 우리가 20대, 30대에 취직을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 그렇지? 그게 자신의 업에 대한 경험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 40대에는 이 경험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단단한 자산이 되거든. 그래서 이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10대의 시간, 30대의 시드, 40대의 경험. 이 늘어나는 이 막대기 같은 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레버라 그래, 레버. 이 막대기를 레버라 그러고, 그러다가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40대 내가 드디어 나의 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때의 자산이 하나가 더 생겨. 그게 뭐냐면 그게 대출이라는 거야.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 자신의 돈으로 다 하진 않잖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시드머니라든지 나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 은행은 그냥 돈을 대출해 주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의 40대 전까지의 이 레버의 길이가 얼만큼 긴지에 따라서 그 레버의 길이를 더 길게 해주는 게 대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대출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드디어 사업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레버의 길이가 길다라고 해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야. 레버와 레버리지는 다른 개념이야. 레버리지는 뭐냐면 레버를 가지고 사용하는 힘을, 사용하는 능력, 사용하는 방식을 레버리지라고 그래. 지렛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게 레버리지인데, 이 지렛대에 지뢰가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지지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 밑에 있는 돌멩이가 있어야 되잖아. 이 돌멩이가 뭐냐면 우리가 한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과 경험, 그로 인한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알미라는 돌멩이야. 이 알미라는 암석, 알미라는 암석이 있어야지만, 이 돌멩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레버를 가지고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자신의 자산을 던지는 거지만은, 던져서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더 많은
뭔가에 내가 아웃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분야에 알미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근로소득, 그리고 뭐 사업소득, 투자라는 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자신의 시드를 만들기 위한, 그게 근로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이 모든 것들의 레버를 가지고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사업소득인 거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투자라고 하는 거야. 그 모든 걸 다 투자라, 그치. 20대에는 시간을 투자해서 나를 개발시키고, 30대에는 나를 투자해서 시드머니를 벌고, 40대에는 나를 더 투자해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벌려서 사업소득을 얻는 거야. 그렇게 조금 이해하면 더 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금액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 영상에서도 작가님께서 1억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지.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30대의 시드머니의 역할을 그렇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억을 모았다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걸 해야 할지. 내가 1억 모으는데 보통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한 4년 걸렸거든. 근데 지금은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거야. 나 때보다 더 이제 근로소득 뭐 수입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보통 한 3, 4년 정도 모으면 1억을 모을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또다시 1억을 모아봐야 돼. 그리고 또다시 1억을 모았을 때 이 1억을 모으는 기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 우리가 처음 1억을 모으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 왜? 나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이 딱 생기거든. 그게 자신감이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1억을 모았는데 이 기간이 점점 줄어들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는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나는 돈을 빨리 모으는 사람이다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 1억을 모아보면 이 기간이 반드시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돼. 그렇게 해서 2억 정도의 시드머니를 모으게 되면 그 시간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신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그래서 이 레버의 세 번째, 시드머니와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2억을 모아봐라 이게 아니라 1억을 모아서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1억을 모았을 때 이런 게 줄어들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 나의 무의식이 바뀌게 되면서 나의 경험까지 쌓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레버의 길이가 쭉 늘어나는 거지. 1억을 모으고 그 다음 1억을 한번 모아보는 그 과정. 그 시간이 사실 즐기면은 좀 짧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5년이나 6년 뭐 한 그 정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가 좀 힘들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을 돈 자체를 모은다고 생각하는 게 힘들어. 근데 내가 말했듯이 나의 능력이, 나의 어빌리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는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잘하기 때문에 돈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분야든 내가 잘하잖아. 내가 잘하면 재밌어. 근데 내가 못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포기를 하게 돼. 근데 내가 경험이 점점점 쌓여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 하게 되면 그게 재밌어져. 그러면 그 기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가 않게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한 분야에 어떤 내가 뭐 공부를 하고 이 분야에 뭐 스타트를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성공하는데 보통 한 10년 걸리거든. 최소한 10년에서 한 15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스레시홀드 임계점을 딱 지나게 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실패라는 게 있잖아. 실패를 하면 할수록 실패감이 들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 근데 성공은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 이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때부터 성공하기 시작해. 굉장히 아이러니야. 그래서 많은 과정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고 시도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순간
나는 실패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성공하게 돼. 왜냐하면 실패가 당연해지면 그때부터 성공도 당연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성공이 당연하려면 실패도 당연해야 되는 거야.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좀 재밌어져. 두렵지가 않고. 그게 경험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서 말씀해주신 그 투자라는 단어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금융적으로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돈을 넣는 투자, 그리고 뭐 사업, 이런 쪽으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또 그거랑 딱 결부돼 있는 게 망한다. 집안을 홀딱 말아먹는다. 라는 그런 도박과 같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는 이런 거야. 내가 아까 레버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레버가 시간, 시드, 경험, 대출. 네. 이랬잖아. 이 레버란 막대기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해서 그래. 왜냐? 한 분야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주식이나 코인한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레버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누르는 게 뭘 누른다? 카지노 버튼을 누르는 거야. 도박하는 거야, 도박. 어떤 근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짝대기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냐? 그 사람은 자신의 업을 키워본 적이 없거든. 그 뭐 어떻게 돈을 벌긴 했어. 그런데 이 작대기의 길이는 있는데 지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 레버를 가지고 그냥 막대기 가지고 그냥 카지노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야. 그게 투기라는 거야. 투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투자를 한 게 아니고 투기를 한 거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카지노를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코인을 한다, 주식을 한다,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뭔가를 하는 거잖아. 네. 그게 다 보면 딱 이 지지점이라는 알미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뭐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 물론 많잖아. 근데 그런 분야에서 한 10년, 20년 동안 공부를 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해. 결과가 좋아. 왜냐? 지지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친구의 권유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망한 이유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알미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지렛대 원리의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막대의 길이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지점의 크기. 우리가 지렛대를 가지고 뭔가 돌멩이를 뭐 들어 올릴 때 막대기의 길이만 길면 길수록 잘 들리잖아. 그치? 그리고 지지점, 이 돌멩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잘 들리잖아. 같은 원리야. 그래서 많은 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뭐 레버리지를 이용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그 말 자체를 잘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사람들은 그냥 레버리지라 그러면 그냥 대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대출도 하나의 레버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지지점을 가지고 이거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한 분야의 어떤 경험을 통한 지혜와 깨달음이 필요한 거야.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분의 사연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엄청 길게 메일을 써주셨는데 그걸 제가 좀 간추려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괴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래요. 이제 그 배려를 좀 거절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기분 나쁘다라는 거를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대요. 내가 뭐 퇴근할 때까지 같이 남아줄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상사가 그
그 부하 직원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좀 불편하니까 먼저 가시죠 이렇게 하면은 좀 기분이 나빠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 배려, 사실 배려가 맞을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그 배려인 걸 잘 모르겠어, 그렇지? 배려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그 배려라는 단어로 자신의 어떤 욕망을 가리고 있는 거야. 자신의 욕망이 있거든. 어떤 욕망이냐면 이 사람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의견을 내줬고 그리고 너가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바뀌게 되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나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인정욕이 있어. 그런 인정 욕망이 그런 배려라는 단어로 마스킹되어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더 나아가서 한 번, 두 번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간섭을 해서 이 사람을 바뀌게 했는데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람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이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 그게 인정욕을 넘어서는 통제욕이라는 게 생겨. 그런데 이러한 통제욕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돼 라는 또 다른 욕망, 보상 욕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 그리고 그 인정 욕구를 넘어서는 통제욕,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인 이 보상 욕구가 배려라는 단어 안에 다 숨겨져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아마 직장 상사와 어떤 부하 직원 같은데 아마 그러한 것을 좀 원해서 그 배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거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전에 영상으로 다루었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메일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절에 대해서 남들 앞에서 이렇게 불쾌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안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 같아도 좀 난감할 것 같거든요. 그래, 어쨌든 이게 직장 상사라든지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조금 끊어내기 힘든 관계 속에서의 거절이 문제잖아. 네. 직장 상사의 거절도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간의 거절이잖아. 부모, 형제, 뭐 자식의 이런 부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에 대한 거절인데 항상 이야기하듯이 그들의 말을 존중하되 그들의 말에 간섭받지 마라. 그게 원칙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그 사람과의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 우리가 대화의 본질은 소통이고 소통은 경청하고 존중하는 게 소통이거든. 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경 써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의견을 내주구나 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 말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면 돼.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그 의견에 동의를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바꾸는 행동을 해도 돼. 쉽게 말해서 간섭을 받아도 돼. 그마저도 나의 자유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거 오케이.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동의하는 거 그건 나의 자유야. 그 동의마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역할에 의해서 내가 그 권리를 침해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난 항상 옛날부터 그랬어. 그 사람 어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게 뭐냐면 내가 쓰는 단어인데 네. 감사 아니요라는 말이 있어. 감사 아니에요. 감사 아니요. 그게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아닙니다도 아니고 네. 그 중간 표현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막 잔소리 하잖아.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 아, 감사 아니요. 그 의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야. 그게 감사 아니요야. 표현이 어색한데 네. 우리나라 말이라서 어색한데 외국에 쓰는 너무 많이 쓰는 말이야. 그게 뭐야? 영어에도 쓰는 no thanks라는 거야. 아, 그게 감사 아니요야. 맞네요. 영어는 no thanks 얼마나 많아. 그냥 일상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 아니요? 이러면 어색하지만 사실 그 말이야. 상대의 말은 존중하되 거기에 간섭받지는 않겠다. 우리는 누구나 그 삶의 주체로 살아가잖아. 누군가의 대상이 아닌 거야. 아까 말했던 누군가의 인정의 대상, 통제의 대상, 그리고 보상의 대상이 아닌 거야. 우리는 누군가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고, 통제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통제를 하는 사람이고, 누군가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는 거지 누군가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님을 알면 돼.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로서 존재하거든. 그게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대상으로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경향이 굉장히 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주체로서 살게 되면 그 주체로서 살면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고 누군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존중하되 간섭받지 말라는 이유는 나는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의 주체로서 살기 때문이야. 누군가의 대상으로 살면 이 사람의 말에 간섭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인정하고 이 사람을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 누군가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게 돼.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어. 네, 좋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사연을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지만은 28일 날, 12월 28일 날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이런 사연을 말하고 작가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잖아요. 맞아. 그때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할애를 해주실지 궁금하고. 아니, 그날 우리가 1시간 반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1부는 뭐 나랑 강 작가의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고 2부 때는 진짜 그 오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의 어떤 사연을 본인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하거든. 그래서 아마 2부 한 50분 정도는 아마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은 좀 잘 준비를 해서 그 미리 사연을 좀 저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준비를 해서 네, 연말을 따뜻하게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기분 좋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